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벌써 6월이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은 아직 우리 방송의 횟수가 수백 번은 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가지고 왔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내년도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난 3월부터 구성이 되어서 이제 6월달, 7월달 정도면 그 안을 좀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사실은 이 최저임금을 정할 때 법적 기준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이런 법적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여기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죠. 이 중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건 노동자의 생계비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자의 기본 생계비를 계속해서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한 그 생계비 자료를 보면요, 비혼 단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무주택자 비혼 노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사는 노동자의 경우에 한 달에 최저 생계비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22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따지면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2인 가구나 3인 가구 이럴 때도 산출이 되고 있는데요. 2인 가구일 경우에는 332만 원, 3인 가구일 경우에는 451만 원, 그리고 4인 가구일 경우에는 585만 원 정도의 생계비가 든다고 노동계에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조사한 생계비예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원칙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노동자들이 놀고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8시간,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주 5일 근무제죠. 5일 동안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최소한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확고한 기준이 되어야 하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아니라 통계를 보니까 이 노동자들의 평균 가구 원수는 2.94명이었대요. 즉 3명이라는 거죠. 보통 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와 아이 1명, 이렇게 3명 정도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인 가구의 생계비가 기준이 돼야 돼요. 1명도 아니고요. 지금은 1명 220만 원에도 못 미치잖아요. 제가 아까 3인 가구가 얼마 든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450만 원이죠.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주장을 하는 거죠. 이 450만 원이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지금 190만 원이니까 2배도 훨씬 더 많이 인상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급으로 따지면요, 지금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2배인 2만 원을 넘어서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사실은 빚을 지지 않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 간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를 하는지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이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말 이 법적으로 기준을 삼기로 했던 생계비, 그것도 1인 가구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나왔다니까요. 3인 가구가 보편적이다. 이 3인 가구의 생계비에 맞춘 논의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구구절절 맞는 소리인데 되겠어? 지금도 190만 원인데 450만 원이라니. 그러나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사실은 그것이 또 현실이 되겠죠. 함께 요구해 주시는 걸로. 두 번째, 세 번째 뉴스는 사실은 좀 약간 저는 망언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연히 좀 이렇게 이어지게 됐는데 지난 7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다.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된다. 와,
정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아니 지금 우리가 1970년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22년 21세기로 넘어와서도 무려 22년이나 지났는데 대통령의 입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아주 자본주의 초기 시대 실제로 뭐 이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고민들과 발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대통령이 취임한 사람의 교육, 이건 뭐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철학이 이 정도라는 사안에 대해서 정말 그 통탄함을 넘어서 정말 분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의 교육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뭐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구성원들이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구성원들이 당당한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를 함께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산업 인재 공급이라는 이런 말로는 사실은 담을 수가 없는 말이죠. 아니 산업 인재 공급이라고 하면 그럼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노동자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공장 가지 말고 사무실 가야지, 뭐 대학교 가야지, 이런 류의 얘기들이 철저하게 노동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천시하는 이런 교육으로만 또 지금까지 내용이 꽉 차 있잖아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책임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돼야 될 시점에 다시 대한민국에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40년, 5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교육부가 산업부서는 아니지만 경제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며 거의 안보에 가까운 차원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대통령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 이후에 제기됐던 사회개혁을 제대로 수행한 게 거의 없는데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교육 문제잖아요.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는 정말 심각할 대로 심각하고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골마 터진 양상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조국 전 장관이나 한동훈 현 장관이나 자기 아이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편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이 교육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뚫고 나가는지 우리는 이미 다 목도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교육에서 산업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이런 시대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망언 중에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망언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국민의힘에서 망언들이 또 쏟아졌어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지난 9일날 국민의힘에서 서울시당 이번에 6일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이 있었대요. 이 자리에서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특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주택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 격리를 하든지 조치를 사전적으로 해야 된다. 와, 이건 도대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분노를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일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반발들이 곳곳에서 이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죠. 사단법인 장애우 권익연구소에서는요, 바로 다음 날인 10일 날 성명을 내가지고 성일종 의원의 즉각적인 사죄와 의원직 사퇴, 그리고 소속 정당과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자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성일종 의원의 발언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증오,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의 범주에도 정확히 해당하는 것이다. 과거에 거리 정화 사업 들어보셨죠? 뭐 장애인, 넉마주의, 뭐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다 청소, 사람에 대해서 청소라는 표현, 정화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과거의 거리 정화사업이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서 가둔 형제복지원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인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없애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이런 비판들이 이제 쏟아지니까 성일종 의원은 이날 당일날 오후 5시쯤에 사과 입장을 냈어요. 근데 이것도 또 황당했던 게 뭐냐면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는데, 또 뭐예요? 정신질환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장애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이 모욕과 분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만 사과를 한 거예요. 부랴부랴 그 사과문을 내면서. 그래서 당연히 이 반발, 항의하는 성명에서는 이 점에서도 꼬집었죠. 그의 발언으로 숨지겨 눈물을 흘리고 있을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양과 인식,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성일종 의원이 이 망언에 대해서 바로 그날 저녁 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콕 집어서 사과를 했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발언이 나오면 술을 먹었다 그러면 성일종 의원은 술도 안 먹은 자리에서 특강을 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취중 실언이었다, 말을 잘못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사과를 하는데요. 예전에 그 얘기 떠오르시죠?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몇 달 전에 그 교육부에 있었던 고위관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민중은 개돼지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끔만 해주면 된다. 대한민국에는 신분제가 더 공고화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기자들이랑 술 먹다가. 그래서 온 국민이 다 분노를 했었죠. 이 사람이 재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취중 실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이 얘기를 드리면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취중 실언이 아니라 취중 진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비판이 휘몰아칠까 봐 숨기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툭툭, 아마 저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발언 또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분제가 없는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평범한 노동자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20년, 30년 평생을 벌어서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견고한 유리천장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별에, 이 유리에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생각들을 다 품고 있으면서 말실수를 해야지, 적어도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툭툭 내뱉어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함께 정말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의 노력이 분노와 함께, 분노는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소식도 정치면 기사 준비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소식 가지고 왔어요.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경기 남북도, 생각해 보시면 한강이 있고 한강을 둘러싼, 최근에 그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왔죠. 서울이 노른자고 마치 경기도가 흰자라고 표현했던 이 서울을 둘러싸고 경기도가 엄청나게 거대하게 있고, 이미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 서울을 1,0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광역단체죠. 그래서 이 경기도의 남북도, 분도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 북도, 경기 남도, 물론 이름은 따로 지을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번에 당선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지사가 이 경기 분도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죠. 김동연 당선인 측의 관계자가 올해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임기 내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보당의 송영주 경기도지사 선본에서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쭉 일을 했었는데, 진보당도 경기 분도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찬성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민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재정적인 자립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좋은 정책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나는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뭐 서울보다는 부산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전하네, 삶의 질이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그 권한들이 중앙정부로 집중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는 지역의 공무원들도 마음대로 뽑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에서도 매년 신규 공무원들을 뽑을 텐데 화성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또 대학을 간단 말이죠. 대학은 어디로? 서울로도 가고 수원으로도 가고. 그래서 예를 들면 화성 안에서도 대학이 많이 있어요. 뭐 수원대, 장안대, 협성대, 뭐 수원과학대, 신경대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는데요. 제가 고민하는 건 화성에서 화성 지역의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뭐 이런 공무원들을 뽑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들에게 단 0.5점이라도 가산점을 주겠다 라고 하면 화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똑같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진 않아도 되겠죠. 예를 들면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순환 문제라든지 이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 이런 자율성의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 지방 분권, 지역 자치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보당도 사실은 그런 고민의 일단을 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진보당에서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저는 대부분 많이 동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송영주 후보도 경기 분도론, 경기남도, 경기북도의 분도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거고요. 이게 단순히 나누는 것을 넘어서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의 확대로 권한의 신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북 관계에 정말 좀 쌀벌한 상황들이 많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에서 미사일 8발을 쐈어요. 이게 지난 5일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인 6일 날 한국과 미국이 남해서 미사일 8발을 쐈습니다. 이게 이제 대응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과 미국에서 미사일 8발을 쏜 것은 전날 있었던 북한 미사일 8발 발사에 대한 자위권이라는 점을 강조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동종 동량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후보자 시절부터 뭐 원점 타격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뭐 북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원점이 되는 곳에 원점이 되는 지역, 예를 들면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을 쏜 부대뿐만이 아니라 이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도 타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이 원점 타격이라는 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 원점 타격이라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모두 원점 타격 얘기를 했었죠. 도발 원점, 지원 세력, 그리고 지휘 세력까지 타격한다는 개념인데요.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공식화했던 적극적인 억제 전략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지금까지 원점 타격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점 타격 그러면 미사일을 쐈던 북의 어떤 부대로 미사일을 날린다? 이건 곧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전쟁까지 가더라도 이 전쟁을 결정할 권한이 대한민국에 없는 거죠. 왜요? 군사작전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계속 이 원점 타격과 관련해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원점을 파악해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래서 이 원점 타격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언사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었었는데, 뭐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 원점 타격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의 해법과 관련해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니 그럼 미국에서도 총기 소유를 규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한데 거꾸로 미국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래야 총기 난사 사고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맞는 해법은 아닌 거죠. 총에는 총으로, 이것으로 총기 난사 사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총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거죠. 저는 이 당연한 해법들은 국제정치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미사일과 더 많은 핵무기와 더 많은 무기들이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북에서 8발을 쐈다고 우리도 8발을 쏴가지고 뭐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세계는 다시 새로운 냉전의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한쪽에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한쪽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또 이 정점으로 한 이런 양극 체제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재현되는 것 같은 이런 신냉전이라는 표현, 신냉전이라는 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고민은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들의 실제로 안전과 행복에 직결된 문제이니까요. 어느 때보다 우리들의 고민이 좀 깊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늘 시원하고 상쾌한 소식들만 이어지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